가장 핵심적으로 일컬어지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파리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정비 사업입니다. 이 정비 사업은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로 해서 정권을 잡고서 파리라고 하는 도시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만들고자 했었던 그런 시도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그랑 트라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대규모의 큰 공사, 큰 사업,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개조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중세시대 때 만들어졌었던 구불구불한 길에 의해서부터 비위생적인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싹 없애고, 그리고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굉장히 넓고 시원한 길들을 만들고, 그게 도시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공간들하고 연결되어져서 방사형으로 되어지는 도로의 구조들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리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검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파리 대개조 사업이 있었던 1853년부터 1882년도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미 벌써 집들이 지어지고 중심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의 길을 내기 위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없앴습니다. 그럼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바깥쪽으로 쫓겨났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잘려졌기 때문에, 건물이 잘려지고 나면은 건물들을 다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롭게 만들어진 건축물들로 인해서 오스망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 대개조 사업을 이끌었었던 선봉에 섰었던 이 오스망 남작이 그런 결정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망의 이름을 따서 오스망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축물들이 파리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그 건축물들은 굉장히 엄격한 도시계획의 법규가 적용이 되어지고, 그 규칙들에 따라서부터 이런 도시의 모습들을 갖춰나가는 건축물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가능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리에는 당시에 경제적으로 많이 번영했었고, 그리고 돈이 집중되어졌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이끌었던 인물, 왼쪽에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삽을 들고 있고 곡괭이를 들고, 왼쪽으로는 열쇠로 해서 은행에 이렇게 열쇠 이렇게 돌려가지고 돈을 빼내고 뭐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운용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한쪽에는 캔버스를 들고 삼각자를 들고 여기 프로젝트라고 써 있는데요. 프로젝트 더미 위에 앉아 있는 오스망 남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근무했었던 집무실의 벽에 걸려져 있는 파리 대개조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해서 파리를 바꾸고자 했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도시의 풍경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모습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파리에서의 굉장히 특징적인, 그리고 파리를 이야기할 때 이거는 굉장히 좀 질서 정연하게 뭔가 만들어져 있는데, 도시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방사형으로 뻗어져서 만들어져 있는데, 건물의 높이들이 다 비슷하고, 옆에 있는 건물하고 창의 크기까지도 똑같이 되어져 있고, 옆에 어떤 그 발코니의 위치나 건물의 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쫙 맞아 있고, 높이 자체가 굉장히 정연하게 다 조정되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가로에서 제일 끝점에는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부터 양쪽으로의 가로변에 있는 건물들은 대칭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즉 가장 대표적인 게 갸르니 오페라 극장에 있는 오페라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런 모습들처럼 굉장히 당시의 현대적인 그런 모습, 100여 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이 대로가 지금은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길로 바뀌었지만, 이 상징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리 대개조 사업 때 오스망이 이제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이 시기에 만들게 되는데, 파리 시청입니다. 그리고 파리 시청의 주변으로 해서 리볼리 거리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요. 직선의 도로로 만들고, 그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철거가 되어진 거고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에도 이 시청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리노베이션 하면서 앞에 광장을 만들고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리볼리 거리변에 있는 건축물들의 인면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도로변에서 봤을 때 건축물들이 가지는 수평적인 성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투시도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도로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런 가로의 풍경이 뭉크 같은 그런 화가들에게도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모습과 이런 가로의 풍경들을 담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오스망 시대 때 만들어진 대로와 랜드마크의 대표적인 것을 든다라고 한다면 오페라 갸르니에가 되겠죠. 그래서 갸르니에 오페라 극장과 우아한 귀족 부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은 섬세하면서도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을 두고 양쪽으로 이런 것들이 정렬되어져서 이 건물을 갖다가 더 빛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의 구조를 형성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잖아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옆집과 우리 집 다르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다르고 장식적인 것들도 다 다른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다 통일성 있게 보입니다. 이거는 샤를 드골 광장 있는 데서부터 개선문에서 내려다본 샹젤리제 대로가 되겠고요. 샹젤리제 대로변도 마찬가지로 오페라 대로와 같이 오스망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들의 인면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가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하죠. 뽕피두 센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랑 프로제라고 하는 것의 이전에 이루어졌었던 파리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 하나를 든다라고 한다면 20세기를 대표하는 뽕피두 센터라고 할 수가 있죠. 20세기 현대 문화예술과 하이테크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뽕피두 센터 이미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바깥쪽으로 보면은 모든 구조와 설비들이 바깥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노출되어져 있고 안쪽으로는 공간을 갖다가 다 비워놓고 있습니다. 유럽 최고의 현대미술 복합 문화공간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단일 기능으로서의 미술관이 아니라 여기에는 도서관도 있고 음악당도 있고 교육을 하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전시 공간들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건축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전에는 파리에서 만날 수 없었던 그런 건축물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흉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파리를 대표하는 이런 상징적인 건축물이죠. 인면을 보시면은 13개로 되어져 있는 지금 이렇게 하얀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골조가 되겠는데요. 골조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잡는 틀이 됩니다. 이게 12.8m의 간격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구조의 풍력을 갖다가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되겠고요. 이게 전면의 모습이고요. 전면에 광장이 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당시에 이 건축물을 설계했었던 건축가가 주목을 받았죠. 30대의 젊은 건축가 렌초 피아노와 리차드 로저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선정이 되어졌고 이때 현상 공모가 있었는데 그 현상 공모에서 굉장히 많은 작품이 출품이 됐습니다. 680여 개의 작품이 출품이 되어졌고 49개국에서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자체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실현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컨센서스가 사회적으로도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보더라도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건축물이죠. 랜드마크 하면은 수직적인 물체로서 강조되어지는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뭐 이런 수직성을 가진 것들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의 이런 축선상에서 해주고 있고 이렇게 빽빽하게 만들어져 있는 도시의 조직에서 이런 오픈 스페이스가 가지는 강력한 힘 도시에서의 이 비워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위로 채워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의 힘 이런 것들을 구현해낸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 프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제 이전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런 프로제는 사실은 미테랑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첫 번째 초선에서 되고 그 다음에 재선이 되어져서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직에 있었던 그런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14년 동안 대통령을 했고 파리를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건축물들을 세우는 것으로 대규모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와 현대 건축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갖다가 끌기를 원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이 바로 파리의 그랑 프로제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공공적이고 문화적인 프로그램과 연결되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프랑스의 문화적이고 정치적, 경제적 위상을 상징한 현대적인 기념비를 만들고자 하면서 예술적 랜드마크 실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모든 것들이 1989년도에 다 맞춰지기를 바랬어요. 그 얘기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 기념을 위해서 이러한 대규모의 계획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정치적인 배경은 미테랑 정부가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큰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자 했었던 거고, 정치적인 유산을 구축함으로써 자신이 상징적인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기획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남기기 위한 방식으로도 배경이 작동을 했고요. 이거는 미테랑 때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뽕피두, 그 다음에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탕에 이르기까지의 이런 일련의 그 국가의 수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 추진의 계속성과 혁신을 이뤄냈고, 이전 정부에서 했었던 거에 타당하고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부에서도 이어나가면서 그걸 더 발전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배경은 1970년대 굉장히 안 좋았죠.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었습니다. 경제 공황의 시기를 겪었고 석유 파동이 있었고, 그래서 1970년대 후반 굉장히 어려웠는데 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의 붐을 일으키기 위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프로젝트가 그 앞에 전면에 나서게 됐고요. 그다음에 파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베를린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유럽의 큰 도시들과 경쟁을 해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988년도에 재선이 됩니다. 재선이 되고 나서 앞에서 했었던 그랑 프로제의 것을 더 기조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비판을 받은 점도 있었거든요. 왜 파리에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1989년도 이후에는 파리를 벗어나고 좀 더 사회적인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빌레트 공원 내 산업 및 과학관이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그 이전에 발레리 지스카 데스탕이 했었던 먼저 발의를 해서 실행에 옮기고자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이고, 이걸 받아서 이제 미테랑이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안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랍문화원 같은 경우 장누벨과 아키텍처 스튜디오가 설계를 같이 했었던 프로젝트이고, 재무부 신청사 폴 슈미트포가 설계했던 거, 그다음에 잘 알고 있는 그랑 프로젝트 대표자 한 프로젝트만 뽑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르 추미의 라빌레트 공원, 그다음에 잘 아는 라데팡스 지구의 그랑 락슈 신개선문이 되겠고요.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 그리고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이 설계한 라빌레트 공원 내에 있는 음악도시라고 하는 음악당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두 번째 시기에는 처음에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현상 설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파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그랑 프로제에서 이야기할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과 플러스 프랑스 국립도서관까지를 그랑 프로제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89년도 이전에 있는 빨간 점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 보시면 유리 피라미드가 있고요.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오르세 미술관, 세느강변에 있고요. 그리고 바스티유 국립 오페라 극장, 그 다음에 아랍문화원, 재정부 청사, 라빌레트 공원과 두 개의 시설. 자, 오르세 미술관 예전에 기차역으로 쓰였었던 건물 더 이상 쓰여지지 않고 이것이 다시 미술관으로 바뀌어지게 됐는데, 인상파 미술을 비롯한 19세기의 미술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지다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라고 하는 거에서 공모가 있었고, 그 공모의 일환으로 해서 당선이 되어진 거가 가이아 아우렌티라고 하는 이탈리아 여성 건축가가 실내 디자인과 전시 공간을 갖다가 담당을 하고, 앞서 있는 3명의 건축가가 같이 작업을 해서 이걸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 내부에 있는 전시의 공간이고요. 그리고 기차역이었었기 때문에 기차역의 대합실이나 이런 공간들, 플랫폼 같은 데가 굉장히 넓고 높고 좋습니다. 공간적으로. 건축적으로 유지할 만한, 보존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왼쪽은 기차역으로 쓰였을 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현재 미술관으로 쓰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라빌레트 공원의 산업 박물관인데요. 유럽에서 가장 큰 과학관을 라빌레트 공원 내에다가 지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과학 기술과 관련되어진 교육이나 전시공간,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 라빌레트 공원 프로젝트의 현상 설계가 있기 이전에 이미 벌써 이 건물에 대한 설계안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일대가 어떤 장소였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일대는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쪽에 제일 끝에 있죠. 도살장과 그리고 정육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갖다가 도축하고 했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기피 시설로 많이 인지가 되어졌었던 장소죠. 사람들이 시민들이 잘 가지 않는 곳. 파리지만 파리가 아닌 것처럼 여겼던 곳,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고자 했었던 겁니다. 제어드라고 하는 아이맥스 영화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앞에 있는 이 내부의 공간의 모습을 보시면 과학관 같은 경우 과천 국립과학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